안녕하세요. 파생 상품의 세계를 파헤치는 블랙스톤 H입니다. 파생 상품, 잘만 쓰면 엄청난 기회가 되지만요.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걸 앗아갈 수도 있는 아주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죠. 오늘은 역사의 길이 남을 금융 실패 사례들을 보면서 그 끔찍한 비극 뒤에 우리가 반드시 새겨야 할 교훈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눌 앤나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와, 블랙스톤 헤즈님, 시작부터 숫자가 정말 입이 떡 벌어지네요. 70억 달러라니? 이게 도대체 한 회사에서 어떻게 이런 손실이 날 수가 있는 거죠? 상상도 안 되는데요? 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안나님. 정말 놀랍게도요, 이런 거대한 금융재앙이 무슨 거창한 시스템 붕괴가 아니라 단 한 사람의 손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트레이더 한 명이 2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은행을 그냥 파산시켜버리는 거죠. 이건 뭐 거의 한편의 금융범죄 실화 영화 같지 않나요? 맞아요. 실패만큼 확실한 스승은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잿더미가 된 전설적인 실패 사례들을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배울 모든 원칙들이 바로 이 처참한 실패 속에서 피로 쓰여졌기 때문이죠. 자,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바로 닉 리슨. 한때 영국 여왕의 은행이라고 불릴 정도로 막강했던 베어링스 은행을 혼자서 무너뜨린 금융계의 정말 악명 높은 인물이죠. 저는 단지 작은 실수를 숨기고 싶었을 뿐입니다. 와, 이 한마디가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다니. 진짜 소름 돋네요. 도대체 이 작은 눈덩이가 어떻게 온 산을 무너뜨리는 눈사태가 된 걸까요? 그 작은 눈덩이는요, 말 그대로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서 1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손실이 됐습니다. 결국 233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베어링스 은행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그냥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정말 파괴적인 결과죠? 그런데요,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사례의 주인공 제롬 커비엘은요, 닉 리슨이 냈던 손실액을 그냥 아득히 뛰어넘는 차원이 다른 사고를 칩니다. 손실액이 무려 70억 달러. 닉 리슨의 7배입니다. 그는 손실이 나면 그걸 덮기 위해 또 다른 가짜 거래를 만들고 또 만들고 이런 식으로 복잡한 허위 거래에 거미줄을 쳤어요. 결국 프랑스의 거대 은행 소시에테 제네랄을 파산 직전까지 몰고 갔죠. 그야말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충격에 뻗었습니다. 아니, 정말 충격적이네요. 닉 리슨 사건에서 배운 게 없었던 걸까요? 도대체 어떤 기본적인 규칙들이 무너졌길래 이렇게 끔찍한 재앙이 또다시, 그것도 훨씬 더 크게 반복될 수 있었던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이 비극적인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필요 얻은 교훈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훈, 바로 숫자를 지배하라입니다. 이건 리스크 관리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입니다. 매가 감당할 수 있는 손실의 한계, 즉 위험 한도를 명확하게 딱 정하고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선은 절대로 넘지 않는 겁니다. 예외는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위험을 관리할 때 보통 두 가지 도구를 쓰는데요. 시나리오 분석은 만약 금리가 1% 오르면 어떻게 될까처럼 뭐랄까 일어날 법한 상황을 가정해보는 거고요. 스트레스 테스트는 금융위기 같은 최악의 상황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를 점검하는 겁니다. 당연히 둘 다 대비해야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닉 리슨은 손실이 났을 때 정해진 한도에서 딱 멈췄어야 하는데 그걸 무시하고 오히려 이걸 만회해야 해 하면서 더 큰 도박을 계속하다가 결국 파국을 맞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만회 심리가 두 번째 교훈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바로 자신을 의심하라는 거죠. 이건 트레이딩 실패의 심리적인 측면, 특히 트레이더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에 대한 경고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아주 직설적입니다. 절대로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내가 시장을 맞힐 수 있어. 나는 특별해. 이런 오만함이 모든 걸 망치는 시작점이거든요. 시장 앞에서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맞아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 다들 아시잖아요. 투자를 주식, 채권, 원자재 이렇게 여러 곳에 나누는 분산 투자가 중요한 이유도 바로 그거죠. 닉 리슨이나 제롬 커비엘은 딱 한 방향에 자기 모든 것, 아니 은행의 모든 것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게 그들을 파명로 이끈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교훈입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최후의 방어선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시스템을 믿어라는 겁니다. 이건 개인의 능력이나 양심에 기댈 게 아니라 견고한 내부 통제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권한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축구로 치면 선수가 직접 심판까지 보는 거나 마찬가지죠? 말이 안 되잖아요. 역사적으로 큰 금융사고들은 거래를 실행하는 사람과 그 결과를 확인하는 사람이 같을 때 터졌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는 3선방어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1선인 프론트 오피스가 거래를 실행하면 2선인 미들 오피스가 리스크를 감시하고 마지막 3선인 백 오피스가 거래를 최종 확인하고 결제하는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구조인 거죠. 그런데 닉리스는요, 바로 이 프론트 오피스와 백 오피스 업무를 혼자서 다 통제했던 겁니다. 그러니 자신의 손실을 완벽하게 숨길 수 있었던 거죠. 와, 그렇군요. 결국 닉 리슨 개인의 일탈도 문제지만 그를 견제하고 감시했어야 할 시스템의 구멍이 뻥 뚫려 있었기 때문에 베어링스 은행이 파산한 거네요. 정말 간단하면서도 너무나 중요한 원칙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정말 끔찍했던 금융 참사 속에서 얻은 몇 가지 중요한 교훈들을 되짚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오늘 우리가 배운 핵심 교훈 딱 3가지입니다. 첫째,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의 한계를 정하고 목숨처럼 지켜라. 둘째, 시장 앞에서 항상 겸손하고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라. 셋째, 한 개인의 양심이 아니라 서로를 견제하는 독립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라. 이 3가지가 바로 비극을 막는 열쇠입니다. 이게 그냥 과거의 이야기처럼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는 AI가 인간을 대신해서 트레이딩하는 시대입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그 기술을 만들고 통제하는 건 여전히 인간이죠. 과연 우리는 과거의 실패에서 배운 이 교훈들을 통해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공포를 영원히 통제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설명 마치겠습니다. 블랙스톤 H였습니다.